지난 2005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은 일본 철강 회사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때 13년 동안이나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물론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건을 미뤄온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4명의 할아버지 중 3명은 세상을 떠났고 이춘식 할아버지만 혼자 남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98인데 너무 오래 사네. 너무 오래 사네. 여러 걸 저럴 걸 밖에 그냥 시끄럽 거 어서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된디. 예,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뒤에 다시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마침내 내일 이 사건을 선고합니다. 한일 양국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낸 건 2005년입니다. 일본 법원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리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맡긴 겁니다. 13년 만인 내일 오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일철주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내일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일본 법원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경우 징용 피해자들 상당수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도 이른바 불가역이다 이런 입장이겠죠? 네, 오늘 고노타로 외무상이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구권 이야기는 끝난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우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외교관 조치나 주한 일본 대사 귀국 등 항의 조치나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국제재판은 사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일본은 역시 이제 국제 여론전을 펴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 일본 언론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배상 명령이 나올 시 한일 관계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오늘 아침 도쿄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합의나 또 자위대의 우길기 계약 문제보다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더 큰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50년 넘게 한일 관계 근간이었던 한일 협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2005년엔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니까 내일 소송 선고 결과가 더 이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소송은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일본 재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신일본 죽음의 이 전신인 신일본제철은 사실 1997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배상 문제가 한일 경제협력에 상처를 낼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내일도 이 게이단렌 등 경제 4단체가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과 동떨어진 입장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하고는 달리 사실 그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목소리가 좀 이어져 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시민사회계에서는 일본 기업이 이 강제징용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국제적으로도 인권 문제가 상당히 높아졌고 일본이 이를 직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년 넘게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 일본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日韓協定は金貨玉状ではありません。被害者の声はほとんど聞かれなかった。そして、請求権と根拠となる資料を日本政府は持っ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 네, 징용 피해자들을 지지해온 시민단체는 내일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서령 도쿄특파원이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이 미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구속 이후에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기한인 다음 달 15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가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조사에선 변호인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임 전 차장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 외엔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가 따로 꾸려질지, 설치가 된다면 시점은 언제일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장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임 전 차장은 다음 달 15일이 기한입니다. 이 기간에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들로만 재판부를 꾸릴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정인들의 선택으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쓰려면 그 10배를 읽는다. 그게 글쓰기의 윤리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비평가 김윤식 선생에게도 글쓰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5년 전에 당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는 쓰기 위해서 수없이 읽는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품당 최소한 3번 이상씩 읽고 나서야 펜을 들었다는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 비평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연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필연이 있다. 뒷방 늙은이가 관여하고 가르치는 것은 염치 없는 일. 나는 다만 내 일을 할 뿐이다. 가르치려 들지 않았던 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낮은 울림이 돼서 각인됐습니다. 그의 말처럼 10배를 투자해서 하나라도 얻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은 요행한 일이라고나 할까. 조바심의 속도와 변화의 속도는 같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끝내 체념하기도 하죠. 불쑥 내려간 바깥 기온과 달력으로 기억되는 오늘은 바로 2년 전 모두의 움직임이 시작된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을 바꿔낸 시민들의 말처럼 작은 촛불이 가져온 변화는 실로 거대했지만 촛불 이후의 2년, 세상은 얼마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스스로 대단했던 우리는 여전히 견고한 격차와 편견과 갈등 앞에서 똑같은 일상에 치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쓰려면 그 10배를 읽는다. 그것이 글쓰기의 윤리다. 책 한 권쯤은 눈 감고도 써내려갈 것만 같았던 노 학자는 쉬이 얻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려면 그 10배를 읽어야 하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그 10배를
애써야 하기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